자, 첫 번째 이슈. 버스 총파업. 일단 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남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결국엔 요금 인상, 버스 파업 속속 철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파업이 속속 철회돼서 뭔가 이제 타협을 하고 있는 건 다행인데요. 요금이 올랐습니다. 이 부담이 생긴 거예요.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긴급회의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죠. 그리고는 나왔습니다. 경기 시내버스는 200원 오르고요. 경기 광역버스는 400원이 오릅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는 중공영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서민 교통비 부담 논란이 거세질 듯하다.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일단 어제 핵심은요. 이 요금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중공영제가 확대된다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대책은요. 이걸 통해서 일단 총파업은 막은 건데요. 옆에 기사 보시죠. 자, 이런 지적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교통 대란 피했지만 결국 시민 지갑 털어서 막았다.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네요. 방금 알려드렸지만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그리고 일부 지역 이미 중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요. 버스 기사들의 급여를 몇 년간 20%까지 올린다. 결국은 세금 부담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현미 국토장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충남북, 세종, 경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죄송하다 그러면서 버스 요금이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인상률 보면은 15%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격한 인상이에요. 사실은 액수 자체가 절대적인 액수가 200원, 400원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인상률 자체는 15%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매일 출퇴근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예. 어쨌든 간에 파업을 철회해서 예. 오늘 예견됐던 교통 대란이 없어진 건 다행입니다만 예. 그 후유증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우선 기사 제목들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준공영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같은 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들은 또 어떤 점이냐면은 그동안 이제 주 52시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고 예를 들면 워라밸이라는 휴식이 있으면 당연히 월급이 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실력 행사로 나온 그 결과물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향후에 중소기업 등등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버스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부분에서도 또 이 같은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라는 게 그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세밀한 부분들이 조율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정부의 큰 정책이 수립됐을 경우 거기에 예상된 여러 부작용, 각 부문별로 좀 세밀하게 미리 좀 대응을 해서 서로 대화와 어떤 협의를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으면은 이렇게 막바지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막다른 어떤 그 파업결이 임박해서 서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형태의 어떤 귀결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요금 인상과 세금을 통한 해결 아니냐라는 이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부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부분에서 예견되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차분차분히 좀 대비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예.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2시간제 발버스 파업 위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1년 전에 52시간제는 1년 전부터 지금 얘기가 있었고 하기로 한 건데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라는 질타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52시간제 발 문제가 버스 문제에만 국한이 되겠느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자,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버스로 끝날 문제 아니다. 저임금 고통 키운 주 52시간 역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52시간. 우리나라 국민이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얘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52시간제를 하게 되니까 일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역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라벨 버스 운전사들 생계가 위협이다. 임금의 70% 차지하는 수당이 타격이다. 월급 276만 원에서 52만 원이 줄게 됐다. 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량이 안 되는 타는데 밀어붙인 주 52시간이다.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답니다. 지원금 준다지만 문제 해결, 근본적 해결은 역부족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이제 유경 전 의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 52시간제 발 이런 위기가 꼭 버스에만 국한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날아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 52시간 문제는 사실은 예,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세계 최장인 그렇습니다. 상황 뭐 항상 그렇게 꼽혔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예,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예,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 노동 시간을 줄인다는 데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모든 문제를 기승전 52시간식으로 52시간에서 모든 문제가 다 파생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지나치게 또 네. 거기에 책임을 돌리는 거다. 네, 예를 들면 사실 버스 요금 인상 어쨌든 교통 대란을 막은 건 좋았지만 요금 인상은 안타깝지만 예.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버스 그 교통이라는 건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그 광역 버스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예. 또 서울은 사실은 요금 인상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안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뭐 그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기재부 장관이 농산어촌의 그 공영 버스에 대해서 예.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 예. 그것은 뭐 이번 과정에서 또 정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한 저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요금 인상 부분도 있지만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아무튼 이 버스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동아일보의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희 변호사께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여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예. 공공부문하고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예.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이 어. 워라밸을 지키죠. 그러니까 임금이 워낙 높으니까 예. 거기는 줄어도 한계가 예.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버스 기사들처럼 예. 저임금 근로자들에겐 타격이 크다는 거죠. 참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월급 급여 체계가 기본급은 아주 최대로 아주 많은 줄이고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당으로 어느 선까지를 맞춰주는 예, 체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각종 수당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 이제 초과 근로 수당 뭐 이런 걸로 얼마를 보전을 해주다가 이제 그걸 못 받으니까 지금 확 줄어드는. 그래서 이 기사에도 보면 서울시 버스기사 어느 한 분의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예. 초과 수당이 안 붙으면 52만 원이 줄더라는 거죠. 그래서 276만 원 받다가 224만 원 이러면은 맞벌이 아니면은 그렇죠. 아이 키우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울 시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대안으로
연봉제라든가 아니면 급여 체계를 단순화하자라고 하는데 예. 이게 그 기본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퇴직금 부담도 갖고 이거는 사용자 측에서는 또 난색을 표할 만한 사용자 대안이란 측이 말이에요. 굉장히 또 반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임금 체계라든가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예. 그 기본적인 환경을 도외시한 채 주 52시간 일 뭐 좀 예. 세게 밀어붙인 거. 예. 그게 이런 그 문제점을 낳는 것 같고 이거를 그러면 급여 체계를 그러면 바꿔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그러려면 좀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뭐 예. 이전에 특례 사업들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진 거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주 52시간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계속 진행되는 건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공그 부문에서는 이제 예. 이 버스회사는 민영회사지만 뭐 그 산업이 갖고 예, 있는 예. 공공성 때문에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또 예. 올리는 거고 그러면은 민간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급여를 보조해 준다 그러니까 할 이게 수도 지금 있어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저임금 타격인 민간 거거든요. 부분이 가장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사용자가 또 부담이 또 커지는 아. 거고. 그럼 이게 돌고 돌면은 이게 정말 뭐 소주성부터 시작을 해서 예, 예. 원래 원하던 정책의 선의가 결과까지 선의로 갈 수 있겠느냐는 또 그래서 역설이란 표현이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요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어제 상황, 방금 영상에서 저희가 봤습니다. 김현미 국토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발표 내용을 했는데 그 발표가 있기 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중앙일보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과 회동 20분 만에 요금 인상 수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요, 버스 요금 올리는 것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올리더라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올려야지 경기도만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제 발표 내용은 경기도만 올렸습니다. 설득을 한 거죠, 누군가. 그래서 이 기사는 이해찬 대표를 딱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을 했다라는. 이 대표, 김현미 국토장관 불러서 3자 면담을 했다. 이 지사 측 버스 문제 장기화되면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주 52시간제 타격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사실 준공영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설득을 당한 듯 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는요. 자, 배정우 교수님. 네. 뭐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이제 현실을 수용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선고가 내일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예. 정치적인 논란에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상당히 1심 좀 부분도 약간 좀 부담스러웠다. 네, 이런 굉장히 건가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 이 노선버스 문제를 주 52시간 사업에 예. 특례 업종으로 제외 특례 예. 업종으로 포함을 시켰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그렇게 포함을 했으면 안 시키니까 됐죠. 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이 노선버스 업체의 현실이 예. 주 52시간 근로제를 감당할 능력이 돼 있는지 어. 그리고 또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돼 있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또 동시에 예.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를 이제 예.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올해까지는 이제 300인 예. 사업장까지 적용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까지 이제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더 일파만파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해법이 뭐냐면은 정부 그리고 사업주 예. 그리고 또 버스 기사 예. 이 3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예. 이게 이제 가야 될 방향은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현재는 17시간씩 근무를 하고 격일제로 하니까 예. 거기서 당연히 사고가 날 우려가 높는 그렇습니다. 거죠. 버스 기사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안전 문제 예.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 노동의 질 이런 거 생각하면 가야 될 문제인데 예. 여러 가지 이제 형편이 받쳐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자가 좀 양보를 해야 되고 동시에 임금 체계도 지금 뭐 수당이 예. 기본급에 비해서 전체 한 70% 차지하는데 예. 이런 부분도 좀 수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떤 뭐 변화가 있고요. 좀 더 삶이 풍족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대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숙제일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광주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문제도 좀 부각이 됐습니다. 보시죠. 일단 기사를 제가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불교, 보수통합, 황교안의 3대 딜레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딜레마는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광주와 5.18, 폄훼 파문 매듭 못 짓고 범여권 공세 속에 광주 방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광주에 오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숙제는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요, 불교계의 불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죠, 황교안 대표는요. 그런데 석탄일 행사 때 예법 무시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합장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보수 대통합, 뭐 내년 총선 앞두고 범보수 진영서 리더십 발휘 요구받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보수 대통합 부분은 굉장히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 같고요. 요 두 가지 앞에 있는 부분, 광주와 5.18 그리고 불교계 이야기, 요 두 가지가 뭐 딜레마 내지는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준비됐습니다. 보시죠. 광주에 내려오기 전에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 절차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종명 의원 제명 같은 경우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의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자, 뭐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뭐 모습과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정우갑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제 대표 예. 나왔을 때 뭐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도 그렇고 또 예. 수락 연설에서도 그렇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 예. 국민 통합, 뭐 보수대 통합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련의 언급들이라든가 그 움직임을 보면 도대체 황 대표가 생각하는 통합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조선일보가 상당히 애정 어린 지적을 해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광주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정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 폭동이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 처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 과거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합리적 인식 토대가 과연 된 것이냐라는 음. 궁금증. 그렇다면 그 역시도 예를 들면 지역적 시각적인 어떤 차별성을 갖고 바라보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이 있고요. 예.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개인이나 정치 지도자로 참여를 했으면 그 상대방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것이 분명히 과거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가 보건데 신앙심이 뭐 황 대표보다 예. 부족해서 과연 그랬을 것인가. 예.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종교 역시도 굉장히 어떤 그 서로가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는 그 속에서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보수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바른당 같은 경우에는 예.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를 하겠다고 나온 공간이에요. 예. 그런데 최근에 황 대표 움직임을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극우 어. 형태로 가서
점점 더 이게 좀 멀어지는 것 아닌가. 과연 한쪽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네요. 좀 더 그쪽으로 다가가는 듯한 예. 그런 언급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어떤 보수 통합,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까지 포함하는 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외 나가서 예. 민생 투어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문제, 진정한 국민 통합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고 또 어떻게 그걸 구현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그 지도자로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외쳤지만 지금 나타난 모습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자, 유경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5.18 추모식에 예. 가겠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가장 심각하게 예,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5.18 추모는 행사 예. 참석이 아니라 예. 진심으로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경 전 의원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1야당의 대표이고 대권까지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저는 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독실하기로 따지면 예. 황교안 대표보다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예. 못하지 않은 MB도 아, 합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 5.18 추모식에는 정략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 처리 안 하고 예. 당이 책임져야 될 것을 좀 국회 파행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예,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가서 예, 종교는 다르지만 예. 그 부처님의 자비의 뜻을 존중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합장이라는 것은. 근데 거기서 정말 저는 좀 편협하게 예.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가 믿는 종교만 예. 독선적으로 옳고 다른 종교까지 포용하는 자세가 없는 지도자가 제1야당 대표로서 예. 그리고 이후에 예. 뭐 대권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관련 기사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황교안 부처님 오신 날 합장 뭐 하지 않았다는 뭐 아까 영상으로 봤죠?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전직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네요. MB는 합장, YS는 묵례로 대체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독실한 신자죠. 장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로 대통령 2명과 비교해 보니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사진 좀 잡아 주십시오. 보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합장하는 모습이 있고요. YS 김영삼 전 대통령은 뭐 합장은 안 했지만 이제 묵례를 통해서 어떤 뭐 표시를 좀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기 세모 OX 이렇게 이게 뭡니까, 했는데 이게? 세모 그러니까 OX 는? 각 사안마다 예. 좀 그러니까 뭐 종교 예. 이쪽에서는 그 정치인들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천불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천불교요. 천주교, 불교, 교회 다 세 가지 다닌다고 다 해서 포함이 된다. 예,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기 종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신앙이 없는 거나. 예.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예. 뭐 다들 아시지만 이제 기독교 뭐 거의 전도사가요. 그 자격증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탄신일에 가서 예. 그 석가의 그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 자비에 대해서는 뭐 그 존중하지만 예식 방식에 대해서는 뭐 어색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 탓할 거는 아니라고 참석한 봐요. 자체가 일단 예 표시를 한 거다 이렇게 좀 봐줘야 된다. 다만 이제 뭐 불교계라든가 예. 다른 종교계의 성직자분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 사이에서 소통하고 예, 예. 하면은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그 방식까지 예식 방법까지 강요할 필요가 있냐는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세모로 표시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OX 이쪽은 예. 5.18 문제에 있어서 예.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고 예. 80년대 우리의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민주화 진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예. 분수령이 됐고 그때의 희생된 예. 그 유공자들에 대한 그 감사라든가 이런 거는 의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되죠. 예. 그거는. 그리고 다만 5.18 유공자 중에 예. 만에 하나라도 정말 일부 잘못된 잘못 들어가 있는 선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뭐 국회 내에서 진상 지금 조사단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진상조사위도 과거사위 거기에서 그거는 해결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진정한 5.18 유공자들의 의미가 더 커지는 거니까요. 예. 예. 뭐 그런 거는 또 OX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는 거. 잠깐만요. 그럼 5.18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사실 이른바 5.18 폄훼 논란과 관련된 의원들의 징계 문제가 지금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그 제명 절차를 밟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들이 계속. 근데 이제 의원총회를 지금 열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의지가 있으면 의원총회를 지금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14명인데 예. 제명이 되는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70몇 명 이상의 거의 75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70몇 명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의총. 그러면 이 제명안을 가지고 이종명 의원의 제명안을 가지고 의총을 열겠다고 했는데 그만한 숫자의 의원들이 모이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한국당은 역시 5.18에 대해서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그럼 있는 거예요. 아예 의총에 그 정도 숫자도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모였더라도 또 부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 후폭풍이 더 두렵다. 저는 사실상의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걱정 때문에 쉽사리 의총을 열겠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다? 예,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봅니다. 근데 김순례 최고위원이 요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잘 안 보이죠. 화면을 보면 뭐 당원권 징계 3개월을 받았는데 예. 미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꽤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구분할 건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X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게 이제 OX입니다. 그게 OX다. 알겠습니다. 자, 배종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5.18 때 광주를 가면은 왜 광주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광주를 가는 이유가 분명한 역사 의식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 때 정말 많은 5.18 광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 의식을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한국당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하고 또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 부분은 한국당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의원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3인으로 표현이 됐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이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징계가 처리가 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한국당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배종원 교수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5.18을 가면은 지금 5.18과 관련된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진상 규명이 안 돼 있고 또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또 재발 방지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은 5.18 망을 3인방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 절차를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정치적인 자신의 계산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오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역사 의식을 보여주고 5.18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예법과 관련해서 불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역으로 황교안 대표에게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록 합장은 안 했지만 두 손을 마주 잡고 여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존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합장은 안 했던 부분은 그 정도로 좀 이해할 만하다. 그렇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황교안 대표 요새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의원 정수와 관련된 얘기는요. 마무리가 됐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다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늘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기사 일단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일경제입니다. 여론 반대 불구 의원수 확대 불지피는 국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어제 유성엽 신임 평화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눠뒀는데 이 유성엽 새 원내대표가 이제 요 의원 정수 문제를 좀 거론을 했어요. 그러자 문 의장 관련 법안 하루면 준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론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비 50% 깎고 50명 늘리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0명 넘으면 안 된다. 이거는 당론이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죠. 근데 지금 논의가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평화당 의원수 확대 주장 일단 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국민이 진절머리 뭐 이게 부정적 그러나 동의 얻으면 바로 가능하다. 여지는 남겼습니다. 뭐 역시 이해찬 대표의 발언 소개하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연대 균열 차단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요 의원 정수 문제를 거론하신 분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화 연결에 앞서서 어제 상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요.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한 50명 정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신뢰를 받을 때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기로 하면은 박수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신뢰를 가지면 이제 아까 말한 대안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합의만 한다면. 합의가 전제되는 거고 의장이 뭐 동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장. 정수 확대는 저희는 분명하게 당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300인 넘지 않는다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으로 다수가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인 정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숫자를 늘리자 뭐 그런 주장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세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권한이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론으로 이미 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자, 민주평화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죠. 유성엽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뭐 원내대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의원 정수 문제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당선 이후에 바로 뭐 기자들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원들 앞에 설명하신데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이제 굉장히 귀를 잡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현재 선거법 개정안 이대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의원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현재 그 300명으로 고정을 하고 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가는 것은 이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그 반쪽짜리입니다. 일단은. 그러고 지금 지역구가 한 28석이 그 줄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그 지방 중소도시들의 그 줄어드는 것이 심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지방의 대변을 침해해서 그 소망스러운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그 역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어떻든 그런 자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부결시킨다라기보다는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 아, 부결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상황을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50석 정도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거 사실 제가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나선 겁니다. 이거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뭐 인터넷 등 SNS에서 온갖 그 비난과 욕설을 제가 현재 듣고 있거든요. 그 현실을 저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를 일단 50% 정도 감축을 하자. 그래서 50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의회비보다는 국회비보다는 더 이제 줄어드는 그 결과가 오는 것이고 또 이 세비 50% 감축뿐만 아니라 어떤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아온 그 포함해서 기득권, 특권 좀 과감하게 더 내려놓고 또 국민 소환제 같은 걸 도입해서 정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원들은 국민들께서 거둬들이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시하고 또 국민들과 대화를 해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이고 또 이것이 어떻든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해서 그 도입을 또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국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분명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국회 개혁 차원의 내용들을 같이 곁들여서 국민을 설득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평화당이 호남계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계 의원이 향후에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요. 뭐 사실 뭐 그런 점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그 선거제 방안대로 확정이 되면은 대개 영남에서는 한 8석이 줄어들고 호남에서는 한 7석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영남의 전체 의석, 호남의 전체 의석을 감안해서 보면은 또 호남 지역의 그 감소는 그 비중 이것이 큰 편이죠. 거의 같은 숫자가 줄어드는데 지금 호남이 영남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의 타격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역 균형이라든지 좀 그 비례성 같은 걸 좀 감안했을 때 뭐 호남의 큰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여당과 제1야당 일단 의원 정수 늘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방금 영상에도 봤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0석 유지가 당론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서 270석으로 줄여야 된다. 물론 지역구는 그 과정에서 늘어난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거대 정당들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도 동참할 수밖에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과거에 자유한국당도 분권형 개헌이 된다면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뭐 좀 그렇게 뭐 진정성이 많이 실린 발언이라고 봐지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다면은 그런 어떤 원포인트 개헌까지를 연계해서 한번 설득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봐지고 뭐 민주당이 뭐 당론으로 300석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론을 고수하면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개혁 또 정치 발전을 위한 우리 노력들이 무산이 된다는 점도 민주당에서 저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거대 정당의 주장을 파고들 여지가 있다라는 좀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요. 민주평화당의 전임 원내대표가 동의하고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합의 내용을 번복했다라는 지적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번복한 건 아니고 우리 그 당시 민주평화당 그 의원총회에서 그 추인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그 내용과 같은 예.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은 일단 패스트트랙에다 집어 넣어야만이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판단도 했던 것이고 또 이 패스트트랙에 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선거법 협상의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합의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동의 내용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 자체를 올리는 거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지금. 그러면 그건 하나 논의의 시작으로 우리가 의미부여를 하고 이제 올려놨던 겁니다.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선 직후에 원내대표 당선 직후에 또 하신 말씀 중에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대신에 이른바 이제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총선을 앞두고서. 그렇다면 이거는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또는 합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향후에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과 합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당의 14분 의원님들의 각각의 의견을 확인해 보면은 쉽지 않아요. 한 명만 반대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일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근데 현재 보면은 그 제3 세력들 아주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사분오열이라는 의미 뭐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뭔가 이 사분오열된 제3 세력들을 추스르고 정비하지 않으면은 다 같이 공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꼭 바른미래당과 합친다 이런 의미보다는 제3지대를 이렇게 좀 전열을 정비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묻고 또 외부에 또 새로운 정치권 밖에서 또 좋은 분들도 영입도 하고 해서 제3지대를 좀 튼튼하고 넓게 건설하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둔 기본적인 하나의 출발이다. 이것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요. 그 바른미래당을 향해서 제3지대로 가자는 거를 제안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뭐 바른미래당도 아마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은 저도 바른미래당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한번 그런 길을 모색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와 중도까지만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국민의당을 만들 때 개혁적 보수, 중도, 합리적 진보가 함께 간다. 이제 이런 것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어떤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뭐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공식적이는 아니지만 또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추후에 좀 논의해 보고요. 오늘은 의원 정수 얘기 뭐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빠르게 갔네요. 자, 정우갑 의원께서 간단하게 의원 정수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현실론에 따른 것이죠. 방금 얘기했듯이 유 대표가 그 28석 줄어드는 데서 전체 25%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7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유 대표는 이제 세비 인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상당히 꼼수다. 오래전부터 그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국가의 국회 생산적이지 못한 일이라든가 어떤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점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냈으면 좀 상당히 설득이 있어 보일 텐데 뭐 단순히 그 세비 정도를 낮추고 뭐 의원을 증원한다는 데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지 저는 뭐 의원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년의 전개 과정에서 여론 흐름을 상당히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뭐 특권으로 여러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국회 운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같은 점이 사실은 뭐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본 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뭐 의원 정수 부분은 글쎄요. 이게 여론에 사실 달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요. 국회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여론이요. 숫자를 늘려줄만 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버닝썬 수사의 클라이맥스라더니 그렇습니다. 클라이맥스. 승리 씨에 대한 어떤 신병 처리 이 부분이 뭐 관건이다. 그동안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법원 횡령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성접대 혐의도 구속 사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 뭐 사유가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152명 투입돼서 105일 수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핵심 의혹인 경찰 유착은 뭐 나온 게 딱히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럼 정말 없는 걸까요? 유착이.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요. 어떻게 설명해도 국민들은 꼬리 자르기라 여길 것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 뭐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간 승리의 구속을 이번 수사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맥스라고 표현을 했죠. 경찰은 승리를 총 18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됐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 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수사, 막판까지 암초다.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유리홀딩스 대표도 기각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직접 성매매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매매 알선 아직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모든 혐의 아직까지 부인하십니까? 억울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유지하시는 겁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영장 심사 후에 나오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유수희 변호사. 네. 왜 기각이 된 걸까요? 이 지금 이제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예. 그 주요 혐의가 제일 중요한 혐의는 이제 예. 법정형을 따졌을 때는 특경법을 이제 횡령, 예. 5억 3천에 대한 횡령의 혐의가 제일 컸고 예. 나머지는 뭐 성매매, 알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성접대 수단으로 영업을 한 거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한 예는 저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아예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격가지예요. 도덕적 비난이라든가 뭐 법적 처벌은 두 번째고. 그런데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 뭐 이 승리 씨도 그렇고 다른 유리홀딩스 대표도 그렇고 그 회사의 법인의 성격이라든가 주주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이 영장 판사의 판단에 의하면은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했다는 거는 미진했다. 수사가 뭐가 되다 말았다는 거네요. 아니면은 무리했든가, 무리한 수사였든가, 무리한 영장. 되다 말았든가, 아예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든가.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건 그거죠. 작년 11월에 그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그때 이후 거기에서 이제 혹시 경찰하고의 유착 내지 비호 거기에 그 관심이 더 많았던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선 경찰에서 8명이 입건이 됐지만 구속된 건 1명이에요. 근데 그 1명도 버닝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의 다른 그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한 거를 봐준 혐의로 예.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는 뭐 광역수사대의 지능범죄수사대의 뭐 그 경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총력을 기울였는데 석 달을 수사해서 석 달을 예. 넘었습니다. 수사 근데 기간이. 나온 거는 정말 허탈한 결과인 거죠. 아. 물론 이 횡령 혐의로 예. 승리 씨나 뭐 유리홀딩스 예, 대표나 뭐 다 저기 기소는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구속이 될 만한 정황이라든가 뭐 증거들은 확보를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배종희 교수님.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요. 이 수사는 모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유착 의혹 말도 못하게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들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유착 의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일단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 식구 봐주기 수사 예.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8명의 경찰관을 입건을 했는데 한 예. 명만 구속이 됐고 예. 그 구속된 혐의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봐줬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게 큰 가지는 아니었어요. 다른 그렇습니다. 가지로 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카톡방에 보면은 예. 뭐 경찰총장, 예. 그러니까 청장인데 이제 총장이라고 되죠. 총장이 봐준다. 이런 이제 단어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뒤를 봐주지 않고 경찰이 그렇게 마약을 마음껏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성폭행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또 그걸 몰래 촬영해서 이렇게 서로 유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예. 피의자로 몰아갈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지. 배종현 교수님께서 지금 정리를 하시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국민들이 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다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권력기관, 그러니까 뭐 경찰 또는 국세청 예. 이런 권력기관들의 묵인이라든지 방조라든지 이런 의혹이 지금 짙게 있다라고 예.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면 예.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짙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핵심 사회적인 쟁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그렇죠. 이런 경찰을 향해서 수사권을 독립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응원을 해줄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결론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건 뭐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니면 보강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많은 분들을 또 화가 나게 했습니다. 10대 가해자 4명 최대 7년형. 법원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했다. 상해치사죄 적용 모두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소년범도 처벌 똑같이 뭐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인천 중학생 죽음을 무릅쓴 탈출 중에 추락을 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78분 가혹행위 공포를 못 이겼다. 피해자 극단적 선택에 선 그었다. 가해 청소년 4명의 최대 징역 7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이거는 법원의 이번에 판단의 취지는 뭡니까? 이게 그 작년 11월 13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이제 패딩 점퍼. 예. 피해 소년의 점퍼를 입고 경찰서에 나타난 가해자들. 그걸 뭐 바꿔 입었다 아니면 강제로 빼서 입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공분을 샀죠. 예. 근데 이제 이 판결이 나면서 이 제대로 알게 된 건데 예. 지금 난간에 실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 사망한 피해 학생이 난간에 매달려서 이 실외기로 피하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추락사하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느냐. 예. 법원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랜 78분 동안 성인도 겨눈댈 수 없는 가혹행위를 했다. 그럼 이 아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재판부가 정말 엄청나게 이
붕괴하면서 아주 그 절절하게 쓴 판결문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예. 설명한 걸 보면. 예. 그러면서 이제 2명이죠. 4명 중에 예. 2명은 자백을 했어요. 근데 2명은 끝까지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량 차이가 거의 2배가 납니다. 아, 부인한 학생에 대해서는 형량이 예, 많이 훨씬 컸군요. 높아졌어요. 뭐 항소심까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형의 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선고가. 예. 그거는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연령이 14세 그 즈음에 예. 이 소년 범죄 강력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는 거를 시사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 패딩 관련된 부분도 법원이 좀 판단을 했나요? 예, 이게 이제 그 뺏은 예. 그러니까 그 아이 주장, 저 가해 학생 주장에 가면 이게 저기 일본에서 사온 거라면서 자기 그 점포하고 바꿨대는데. 뭐 바꿔 입었다라는 예, 주장을 그래서 그게 이제 사기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입증 부족으로 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번에는 그 별다른 내용이 안 된 거네요. 예, 근데 상해치사죄가 워낙 형량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뭐, 유튜브와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눈길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유튜브 보는 재미에 푹 빠진 장노년층.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연령별로 좀 파악을 해봤더니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기 표를 좀 봐주실까요? 유튜브, 연령별 유튜브 사용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 일단 숫자를 보시면은 이게 뭐 분입니다. 뭐 80억 있는데 10대부터 쭉 보시는데 50대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이건 좀 약간 의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4월 1억 1분 시청, 1년 새 2배가 늘었다. 카카오톡 사용 시간 뭐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장노년층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발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유기용 전 의원님. 이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뭐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장년층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기존의 검색 엔진 말고 유튜브 자체가 콘텐츠가 풍부해지면서 검색 엔진으로서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년층들 입장에서는 다른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걸 통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영상까지 보면서. 모르면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장년층 입장에서는 그 모바일의 작은 화면으로 글씨를 읽는 것보다는 귀로 들어가면서. 화면이 나오니까.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한 가지 우려는 사실 지금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들의 점령당에 있어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장년층들이 노출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는 지금 여당 소속입니다만 그 여당이나 아니면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런 장년층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좀 분석이 가능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31억 달러의 힘, 백악관에서 신동빈 만난 트럼프,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다. 롯데 에틸렌 공장 투자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났어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대를 해서 이른바 결단의 책상,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앉아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표시를 한 거예요. 저 결단의 책상은요.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자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중요한 법안이라든가 중요한 연설이라든가. 근데 거기에 초청해서 저렇게 만나서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자, 조은갑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뭐 이렇게 알려진 대로 경제 외교, 실외교를 펼치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국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당연히 신동빈 회장 롯데가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겁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일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보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감옥 체험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서대문 형무소 수감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를 경험해보고자 학생들이 죄수복을 입어보고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씌우는 통인 용수를 쓰고 옥사로 걸어가 봤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진행된 서울 역사 올레길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모녀 상봉입니다. 두 여성이 얼굴을 맞대고 껴안고 있습니다. 81세 딸 에일린과 103세 어머니 엘리자베스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1일 에일린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81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당시 결혼 전 아기를 낳은 경우 입양을 보냈던 사회적 풍토 탓에 아기 때 모친과 이별을 한 건데요. 모친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었던 에일린, 다시 만난 어머니를 보고 감격해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영국 왕자입니다. 어제 영국 앤드루 왕자가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는데요. 20년 전 한국을 방문한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안동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왕자는 신발을 벗고 한옥 실내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과거 한국 전통문화 방식으로 여왕이 생일상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 왕자도 생일상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영국 왕실이 보기에 안동하의 마을이 굉장히 인상적인 곳인가 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